인플레이션이 하반기 들어서 여전히 6% 7%대 이렇게 될 경우는 연준은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 침체 아래까지 내려가도 금리를 계속 올려버릴 거다. 채권 전쟁에 의해서 풀리는 돈들에 의한 업종들은 경기 선행 지수를 거스르고 이번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시면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됐던 20년대 이전에는 영국이었고요. 105년간. 프랑스가 95년간, 네덜란드가 80년간, 이렇게 스페인이 110년간. 이게 기축통화국을 이렇게 계속 바꿔져 왔어요. 당연히 미국도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미국은 그동안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축통화국을 위치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패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갑작스럽게 중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80년대에 일본에게도 똑같이 있었고, 지금은 다만 대상이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즉슨 기축통화를 지키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그럼 기축통화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 드리면 달러 시뇨리지라 그래서 시뇨리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100달러짜리 달러를 찍어내면 100달러짜리를 찍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는 한 10불 정도나 될까요? 그럼 나머지 90불은 100달러짜리를 찍어내는 순간 90%가 그냥 이익을 얻는 그런 효과? 이게 이제 시뇨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 화폐 발행을 통해서 수입이 생긴다. 주조이익이라고 해서 시뇨리지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시뇨리지 이펙트는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갑자기 돈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돈의 값이 떨어지면서 어떤 물건들의 그 값 자체를 그냥 앉아서 올려놓는 효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10,000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진다는 얘기. 1억 갖고 살 수 있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물건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같이 반드시 동반되죠. 그 물건값이 올라간 효과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물가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뇨리지 이펙트라는 거를, 시뇨리지 기축통화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뇨리지 이펙트는 기축통화국에게만 있어요. 왜? 다른 나라도 다 물론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바브웨라는 나라도 자기들이 국가니까 당연히 돈을 찍었어요.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돈을 찍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은 계란 3개 1,000억 달러. 그 이유가 뭐였냐면 2004년도 민간 농장 2,000곳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정부에서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억은 나 여기서 장사 못해라고 해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폐업하는 공장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소비재 생산이 위축됐기 때문에 생필품을 수입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할 땐 달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찍은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수입을 한 거예요.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가 상승률이 1000%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계란 3개가 1,000억,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처럼 이런 식으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인 미국 제외하고는 마음껏 찍으면 오히려 그게 다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거를 기축통화 효과라고 하고, 이런 효과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것들을 동반하느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이제 보면은 영상에서 설명이 좀 되겠지만은, 만약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하반기 들어서 여전히 6% 7%대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될 경우는 연준은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 침체 아래까지 내려가도 금리를 계속 올려버릴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연준은 사실은 양대 책무라 그래서 두 가지의 책임이, 자기들의 임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하나는 금융 안정이라 그러는 양대 책무라고 중앙은행으로서 책무가 있다라고 말을 해왔지만, 이거는 물론 공식화한 거는 제넷 옐런이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일 때 처음으로 듀얼 맨데이트라 그래서 양대 책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연준 의장들은 어느 정도는 물가 아니고도 금융 안정에 관심이 있어 왔지만, 만약의 경우 두 개가 서로 배치되는 효과가 온다면,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거냐, 금융 안정, 그러니까 침체나 경기가 나빠지는 거를 방어할 거냐, 두 개가 서로 정상반되는 문제가 온다면 연준은 경기를 포기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은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게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그런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왜 경기가 희생돼야 되느냐? 왜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그 침체가 두 번째가 돼야 되느냐? 첫 번째는 왜 물가부터 잡아야 되느냐? 뭐 이게 뭐 경제학적으로 뭐 물가가 더 심각하니까 뭐 물가가 더 큰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주니까 제롬 파월도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개소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경제로 그거를 풀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떤 핑계이고요.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왜 싸워야 하냐면 연준이 수호하고자 하는 달러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에게 있어서 달러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미국에게 있어서는 왜 일본을 밟고 중국을 밟고 계속해서 기축통화국으로 살아남아 있어야 하느냐가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느냐? 특히 연준.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연준,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국가 소속이 아니다. 개인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소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시면 연준에 관련돼서는 주주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본금은 1억 4,300만 달러였고 주식 발행량 20만 주 정도인데 록펠러 콘늪사가 3만 주, 폴 와벅이 2만 주, JP 모건 1만 5천 주 뭐 이런 식으로 전체로 보면 거의 JP 모건에 속한 JP 모건이 어디서 온 데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과거에 유럽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했던 국가보다 더 위에 있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의 흐름이 JP 모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합병사에 의하면 사실은 그 로스차일드에 의한 돈이 JP 모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은행 위기가 났을 때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JP 모건은 그 은행 위기 때 담보로 잡는 예금의 반 이상을 JP 모건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1등 은행 그리고 미국의 1등 은행 규모 자체가 2등하고는 차이가 나는 은행. 예. 이 JP 모건이 사실은 유명한 로스차일드에서 온 거죠.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된 데가 연방준비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이쪽에다 다 전부 다 보면 주주들은 은행들로 돼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JP 모건, 로스차일드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달러를 수호하는 것이 자기들의 그 시스템을 지키는 것과 같고 그것 자체가 목숨줄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은 달러의 수호자라고 부르는 게 맞고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은 볼커처럼 할 거다. 볼커가 테러를 당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되고 있지만 그 사람의 그 행동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달러를 지키겠다. 달러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고 달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7, 8분짜리 동영상을 한 2개 정도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것부터 한번 이 영상인데 집중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This is the world monetary systems where each unit of currency is backed up by an equivalent amount of gold in the treasury.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근본이제였다는 거니까 달러가 현재 기축통화가 되기 이전에는 만약에 미국이 달러를 30조를 찍고 싶으면 그만큼의 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같은 비율은 아니고요. 브레튼-우즈 조약에 의해서 어떤 비율을 갖게 됐냐면 1온스당 35불. 그러니까 350불을 달러를 발행하고 싶으면 10온스가 있어야 돼. 금이 있을 때만 찍을 수 있는 그게 근본이제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던 미국의 기축통화국일 때 1970년에 닉슨이 그 금태환을 깨면서 지금 마음껏 달러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역사상 처음으로 금과 연동하지 않으면서 찍을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된 거고 이렇게 지멋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빈부격차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상의 지배력을 갖게 된 거니까 이 금본위제를 깬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일반적으로 강대국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였지만 강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70년대 오일 쇼크의 그 충격,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은 근본위제 설명하는 건데 근본위제에서 어떻게 종이화폐로 바뀌었는지를 보시자는 거죠. So this shows this is currency, this is money. Otherwise, there was no reason for any government to store gold in their vaults and then print this currency that was backed by gold. And that happened when we got to World War I. And all the combatants stopped redemption rights. You could no longer go in the bank and trade your pounds, lira, marks
francs, no longer redeemable in gold, and they lit up the printing presses and started printing like crazy. Then between the wars, they went on something called the gold exchange standard, where currencies would be backed partially by gold. So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Federal Reserve Act of 1913, the Federal Reserve was allowed to put $50 worth of claim checks on gold, currency in circulation. Then we get to 1944. Now, during both wars, Europe paid the U.S. with gold. During World War I, the U.S. didn't get into the war until the very end of it. We didn't really have troops on the ground here in any quantity until the last 6 months of the war. So for the first 4 years or so, we're selling you all of, you take all of your young men off of the farms and turn them into soldiers. You take your factories that make toasters and they start making machine guns. Your factories that made cars are now building tanks. And so you turn your economy toward war, and all of your consumer goods and your grains had to be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you paid us with gold. Then in World War II, Hitler starts saber rattling in 1936, annexes Austria in 38, invades Poland in 39. Pearl Harbor wasn't until the end of 1941. We didn't have troops on the ground until, I believe, August of 42. So again, there's like 6 years where you're paying us with your gold and we're selling you stuff. This is where Americans have this myth that war is good for the economy. War is good for the economy if you're not in it and you're selling them the tools of the trade. Yes, America's national income gets bigger and bigger. In 1943, it was $142 billion. That was double the 1939 figure, triple the figure for 1933. But by the end of World War II, the U.S. had 2/3 of all the world's monetary gold, the central bank gold, and the rest of the world had to share the other third, and Europe had none. So the world monetary system was no longer going to work. It would collapse. But we had made all these loans of dollars to Europe, so Europe was flooded with dollars. And so representatives from around the world met at Bretton Woods, New Hampshire in 1944. They came up with a new world monetary system called the Bretton Woods system, where every currency on the planet, with the exception of just a few, they would be backed by the US dollar, and the US dollar would then be backed by gold at $35 per ounce. This gave confidence to all currencies. So this gave the world stability, and it pegged all the world's currencies to each other through the dollar to gold. So there was no such thing as the Forex. Currencies didn't float. The exchange rates were fixed year after year, and this helped to make world trade boom. Then the dollar standard starts because we kept on printing dollars. Under the Bretton Woods system, there was no reserve ratio established where the U.S. actually had to have a certain amount of gold for how many dollars we created. So we had done a bunch of deficit spending for Korea, for Vietnam, for Johnson's Great Society, and it expanded the currency supply, the amount of paper dollars in circulation, and exported them all over the world. And then in the 60s, Charles de Gaulle, president of France, realizes that we don't have the gold to back up the dollars. Le fait que beaucoup d'États acceptent par principe des dollars au même titre que de l'or entraîne les Américains à s'endetter, et à s'endetter gratuitement vis-à-vis de l'étranger, car ce qu'ils lui doivent, ils le lui payent avec des dollars qu'il ne tient qu'à eux d'émettre. Nous estimons nécessaire que les échanges internationaux soient établis, comme c'était le cas avant les grands malheurs du monde, sur une base monétaire indiscutable et qui ne porte la marque d'aucun pays en particulier. Quelle base? En vérité, on ne voit pas qu'il puisse y avoir réellement de critères, d'étalons autres que l'or. And he starts asking, France asks for their gold and trades in the dollars. And at that point, other countries saw this and start jumping on board. And the U.S. lost 50% of its gold from 1959 to 1971, but we still had in 71 about 12 times more dollars that we had created than there was gold.
and this run on the bank, basically, the U.S. now being the bank, this is a giant worldwide bank run, because the U.S. for the second time had committed a fraud and created more receipts for gold than there was gold. It's that simple. Then finally the markets sort of sensed this, and Nixon was forced to take us off the gold standard, because if he had paid out gold until it got to zero, once we couldn't pay on some of those dollars, the entire worldwide monetary system would have collapsed.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full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ose who trade with us, we will press for the necessary reforms to set up an urgently needed new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on August 15th, 1971, all the world's currencies became fiat currency. I don't know why the rest of the world didn't rush out and hang him, but they didn't. They just all went along with this. To our friends abroad, I give this assurance.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a forward-looking and trustworthy trading partner. There have been thousands upon thousands upon thousands of fiat currencies throughout history, and there isn't one that survived. It is a 100% failure rate. And we started this experiment where all the world's currencies would be fiat currencies simultaneously in 1971. But what we have here, 30 to 40 years, different monetary system, 30 years, 28 years, 39 years plus. 자, 보신 것처럼 닉슨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본위제를 깨고 금태환을 정지하는, 그래서 금태환 정지 선언, 그 얘기가 조금 전에 그런 배경들을 통해서 왔죠. 결국 그렇게 되면서 순수하게 종이로만 화폐가 되는 종이화폐 전 체제로 확실하게 돌아서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종이화폐는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비결이 뭘까? 예전에도 기축통화는 있었는데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이겨왔는가?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G2로서 미국의 위협이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런 뭐 몇 가지 얘기들이 아니라 사실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시진핑이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30-40년간 미국에게 기축통화의 위치를 깨트리려고 했던 몇 가지 시도는 아주 무참하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짓밟혔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힘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70년대 이런 그 금태환이 중지되고 종이통화로 바뀌었을 때 사실은 전 세계는 그냥 순응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달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깨졌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70년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오일 쇼크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같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돈의 그런 가치가 급격하게,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쇼크가 나타난 거죠. 그때 구원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헨리 키신저라는 천재죠.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과 미략을 갖게 됩니다. 73년. 이 미략은 뭐였냐면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미략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펙의 수장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과 오펙이 그 쥐고 있는 원유에 대한 그 석유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미국에게 연결시켜주는, 석유 결제를,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겠다라는 약속.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신 뭘 받게 될까요? 대신 미국의 방위 조약, 그러니까 뒤를 책임져주는 그런 미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에너지로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돌아가는데 그 석유를 살려면 달러를 들고 갔어야 돼요. 그런 의미들 때문에 명실공히 기축통화의 위치를 다시 온전하게 또 강하게 가져가게 됐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이 페트로머니로 지정된 결과였고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해서 페트로머니를 달러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오일머니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어떤 변화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때 에너지 생산량, 그러니까 원유 생산의 1위 국가가 미국이 돼버리는, 말도 안 되는, 오펙으로 봐서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이게 셰일 오일의 등장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거를 까고 셰일 오일 기술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실제로 원유 오펙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원유 시장에서 더 큰 생산국이 돼버리는 2019년 기준으로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 1위가 됩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됐냐? 원유 패권을 잡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게 왔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안 그래도 문제가 있어 섭섭했는데 미국이 방위군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철수시키거나 그 다음에 공격을 응징해주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한 거 이후에 빈살만의 그 유명한 기자 관련된 그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기고 지금 요즘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오래된 여정을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함께 해왔습니다. 어떤 거를 말씀드린 요 협약을 갖고 그래서 톡톡히 미국 기축통화국 위치를 지켜왔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덕을 봐왔고 이제 그 둘이 서로 싸우는 견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패권 전쟁이죠. 에너지 패권에 대한 전쟁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국가 그 어떤 규모 이런 걸로도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혹은 기축통화국으로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70년대의 이 오일머니라는 방법처럼 또 지금은 또 다른 미국의 기축통화국을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여전히 돈의 힘으로밖에 나올 수 없어서 그거는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내는 코로나 때 그래서 신흥국에 비교해서는 82배나 더 많이 돈을 찍고 어찌됐든지 간에 훨씬 더 그 GDP 어떤 그런 규모를 늘리기 위한 초석을 쌓았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또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돈의 양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efinition of inflation. I use Milton Friedman's definition. Inflation is an expansion of the currency supply. Deflation is a contraction of the currency supply. If you expand the currency supply, eventually prices will rise. And if you contract the currency supply, eventually prices will fall. This is a pool, but it's not a pool of water. This is the currency pool. And these are prices. And if you expand the currency supply, prices like a sponge in water have to rise to suck up the excess currency. Governments never stop printing more currency and adding currency to circulation. Therefore, prices keep on going up not because the stuff that you're trying to buy is changing. The real estate doesn't change. What has changed is the currency purchases less and less. It's the currency going down, not prices going up. The truth is, what we have that makes our world work right now is a big story. None of it's real. It's all just promises. And if you think about it, that's how currency began to work in the beginning. You know, before we had currency, we had barter. I'll give you 3 coconuts and you give me 4 fish, because that's kind of a fair exchange on coconuts to fish. But that got complicated, so we had to invent this thing called money to be a divisible, portable medium of exchange. And the challenge is that we lost that a long time ago when we lost having things of value be our currency. And now we have this thing called numbers and accounts. But trust me, it is not real. It's a big made-up story. One of the biggest make-believe stories ever is called quantitative easing, which sounds complex, but it's really just a smoke and mirrors term for currency creation. QE started with the banking bailouts back in 2009. This currency was created out of thin air and then given to the banks, who paid themselves record bonuses in reward for crashing the world economy. This is a global phenomenon, but all you have to remember for now is that whether it's QE bailouts or stimulus programs, these are all just voodoo, hocus-pocus terms for increased currency creation. Egypt is an amazing place. There's a franticness about it, utter chaos, especially like the traffic. But when it comes to like all of the merchants that are trying to get every last dime out of you, you get fleeced to the point where you come back with an empty wallet. But you know what? They're amateurs compared to Wall Street. In the past several years, I've spoken in many countries about the crisis that's coming,
And a lot of people think that they're going to be okay in their country, that it's only going to happen to the United States or maybe the United States in Europe. But what they don't realize is that this is a global phenomenon. I got to show you something here. This is base currency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the number of paper dollars that exist, basically. It took 200 years to go from no dollars in existence to 825 billion. And then we had the bailouts, and then we had QE1, quantitative easing 1, then QE2, and then we had QE3, and then QE4, and then soon we're going to have QE57 and QE382. And it isn't just here. This is what the Canadian currency supply looks like. This is Australia, South Africa, Russia. Now, this starts out in just the year 2001, and this is like 18 times more currency in existence in a little over a decade. Here's Singapore, same story. Look at that, since the crisis, just bam. India, China, every government on the planet is doing this insane deficit spending and expanding their currency supplies, doing bailouts, and history shows that there is no example of this turning out well. It is sometimes amazing that we haven't experienced more inflation than we have. If they keep expanding the money supply so vastly, why aren't our prices growing faster than they really are? And the answer is that a good chunk of the money that the Fed created has been shipped overseas. I remember early in my research, I heard this expression that the Americans have exported their inflation. I thought, what is that? How can you export your inflation? Put it in a box and send it out? What do you do? Well, now I understand. You export your inflation by simply sending all these dollars that you created to these other countries, and then they send you their refrigerators and their cars and whatever, their TV sets. So you get hardware, and they get little pieces of paper. It's a great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for a while.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받고 달러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유지시키는 건 이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이게 깨지면 모든 게 깨지니까. 그러면서 요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수출된다? 실제로 작년도 미국 내에서 원래 찍어낸 돈이 미국 내에 있지 않고 나가도록 돼 있었는데 못 나갈 일이 생겼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 조맨친의 그런 배반으로 인해서 모든 법안들이 통과를 못하게 되면서 BBB가 깨지면서 돈이 미국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부작용을 일으킨 게 이번에 은행 위기 같은, 그리고 작년도에 그 인플레이션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공급망 병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물가는 내려오기 시작하지만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지금 말한 수출, 인플레이션 수출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IRA라는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냥 거기에 얹어주는 그 보조금 5조가 달러로 찍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미국은 여러 가지 양상이지만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그 IRA라는 그런 미국의 위치를 지키는 그런 패권 전쟁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그냥 돈을 푸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Given the premise that you have a permanent underclass or poor class, and how does inflation affect them disproportionately? It affects them basically in the percentage of their income that goes to food. And we see this as a ratio, and we know that there are some danger points. For example, in Egypt recently, once that ratio got to 40% of income going to food and the price of food rising due to inflation, when it got to 40%, that's historically a point where people actually stage a revolution. And that's exactly what we saw. The French Revolution, similarly, was all around the price of food getting to a certain critical point where people simply, the risk-reward for revolution was favorable toward revolution.
레이 달리오는 지금 말한 이 사람이 지적한 이 식량값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이 되면은 프랑스 혁명이 터졌고 아랍의 봄 그 혁명이 터졌고 그런 것들처럼 반복돼 왔다는 거죠. 레이 달리오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체제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양적 완화의 끝이 오고 있다. 끝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받는 월급의 구매력이 이런 속도로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실제로 같은 500만 원이지만 같은 100만 원이지만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줄어져 왔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그건 달러니까 나랑 상관없어? 아니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달러는 교환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수출됩니다. 금 태환을 끊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의 실질 임금은 옆으로 왔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70년대 불태환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증가해 왔다면 지금은 그때로부터 지금은 시간당 임금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asset value, 미국의 자산 시장, 자산 가격들입니다.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자산 가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떨어지는 내 자산을 방어하려면 이 asset value로 보충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산값이 폭등하는 그 시기에 반드시 수혜를 입어야 한다. 달러 발행량과 똑같이 움직이게 있는데 그게 주식 가격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 발행량이 늘어나는 거에 의해서 엄청나게 주식 가격이 올랐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그 전에 쌓아놨던 연준의 그 발행량에 딱 2배를 한 번에 한 1년 안에 그 2배를 쌓아 올린 이 그 화폐 발행에 의한 주식시장의 수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내부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 엄청나게 발행한 달러, 이 엄청나게 발행한 유동성의 그 대가는 아직 어딘가로 폭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동성이 어떤 쪽으로 분출되면서 자산의 가격을 올려놓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이 과거의 이 연준의 자산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높아진 자산, 이만큼의 발행량을 과연 자산 가격으로 반영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유동성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장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찾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왜냐하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경기선행지수가 침체를 바라보는 아주 엄청난 하락. 이게 뭐냐면 짙은 회색이 경기선행지수예요.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경기선행은 말 그대로 경기를 선행하는 지수입니다. 이 경기선행지수는 S&P 500 주가지수와 상관관계가 74%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선행지수가 올라갈 때 S&P 500이 올라갔던 이게 올라갈 때 이것도 올라가는 그 상관성이 74%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 EPS, 앞으로 EPS가 어떻게 될까를 나타내는 기업 실적이 S&P 500과 상관관계에서는 더 높아, 86%. 기업 실적이 좋아질 때 S&P 500이 올라가는 상관 그 관계 수는 86%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이 경기선행지수가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S&P 500의 EPS가 이제 드디어는 더 험한 폭락을 가져올 거라고 월가 사람들, 모건스탠리 마이클 윌슨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EPS 나빠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니 이것과 관계성이 74%, 86%나 되는 이런 환경 하에서는 우리는 S&P 500이 좋아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편 상식적이고 맞는 얘기와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시장에 항상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침체와 너무 당연하게 하락과 너무 당연하게 안 좋은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상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고 S&P 500의 그 12개월 EPS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럼 주가가 나빠지게 보는 거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보세요. 올해 들어서 S&P 500이 올라간 지금 한 10%에서 좀 내려왔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 이상 올라 있는 그런 정도 상황 정도가 20% 정도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도대체 경기 선행 지수나 EPS 관련된 전문가들의 예측과 이 주가는 도대체 어느 쪽이 오르냐? 왜 주가는 이렇게 안 좋은 게 분명한 지표들 속에서 주가는 반대로 오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종까지 지금까지 여러 번의 경우에 봤을 때 5번 정도의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경기 선행 지수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데 강세장이었던 때를 5번 정도 꼽아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70년대 그다음에 프라자 합의라는 건 85년 이때를 말하고 금융위기 이전이니까 2007년, 8년 이때를 말하고 2019년도에 그랬다는 거 한 번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편의상 4개를 넣어놨는데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짙은 푸른색이 경기 선행지수예요. 경기 선행지수가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면 어김없이 74%, 실적은 86%의 확률로 주가가 빠졌어야 되는데 여기는 경기선행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졌어야 되는데 상당한 강세장이 나타납니다. 이 짙은 파란색 보이시죠? S&P 500이 올라갑니다. 프라자 합의 1985년대 마찬가지. 보시면 경기선행지수가 내려오는데 선행지수가 푸른색이니까 내려오는데 기본적으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거죠. 경기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GDP 갭은 성장률 관련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 2006년, 2007년, 2008년 사이에도 선행지수는 마구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2019년에도 똑같이 선행지수는 급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가지수는 올라갑니다. 보시면 이거는 74%의 그 상관율을 가진 거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4가지, 아까 말씀 정확하게 5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나빠지는 그 경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경기를 반영하는 업종들이 나빠지는데, 그 중에 이 경기 나빠지는 업종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확실하게 경기가 좋아지는,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실적을 내는 업종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3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상황들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이 금융위기 때는 예를 들면 한국 시장만 보면 차화정 때문에 경기선행지수는 꺾이는데 주가는 폭등을 합니다.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때는 한국은 어떤 업종이냐면 차화정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IT입니다. 기술주들이 지금 요즘 발표하고 있는 빅텍들이 이때 경기하고는 상관없이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어요.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이 상황에서 EPS가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지는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 식으로 모멘텀을 완전히 이 경기 하락을 깨는 모멘텀을 바꿔놓는 업종들이 2개, 3개가 존재했을 때 5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경기 선행지수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경우냐? 기축통화국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미국에게 있어서는 간절합니다. 그 기축통화 위치, 달러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중국을 눌러야 합니다. 미국 GDP 100으로 했을 때 G2 국가 비중, 이때 일본이 71%까지 갔죠. 지금 중국은 미국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할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번 빨간색 아마 저기겠죠? 그 중국이겠죠. 이때도 일본이 거의 70%를 넘어가서
정확한 G2였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금과 동일한 패권 전쟁의 논리로 패권 전쟁의 방법으로 일본을 밟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밟아버렸냐? 일본에게 있던 반도체를 한국과 대만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그 패권 전쟁에서 일어났던 밸류 체인의 변화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기 선행 지수가 내려가고 있을 때도 주식 시장이 올라갔던 유일한 사례들처럼 기본적으로 디커플링이 오게 했던 유일한 사례들처럼 특별한 업종이 나타나게 하는 사건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패권 전쟁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업종들, IRA를 통해서 전기차 때문에 2차 전지가 부각됐죠. 똑같이 칩스 액트라 그래서 반도체 법 때문에 현재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요즘 최근에 한선원자하고 이렇게 빠진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한국에게 뭐라고 말했냐? 마이크론이 못 파는 게 되면 니네도 팔지 마라. 중국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재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패권 전쟁이 아주 중요한 미국의 어떤 중대사, 살고 죽는 문제가 돼 있다면 이 패권 전쟁에 의해서 풀리는 돈들에 의한 업종들은 이 경기 선행지수를 거스르고 이 5번의 경우처럼 주식시장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이때도 나머지는 다 안 좋은데 3-4개 업종이 뚫어주면서 주식시장 전체는 올라가는 효과로 나타났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기존의 경기 사이클에서는 금리 인상이 일어날 때 주가가 같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금리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는 오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는 오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는 오릅니다. 기존에는 그랬어요. 이번엔 어땠나요? 이번에는 작년도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박살났습니다. 과거의 사이클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실적이 나빠지는 폭락들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보시면 금리 내리면 주가 빠집니다. 금리 내리면 주가 빠집니다. 금리 내리면 이제 주가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클이 원래 아니었어요. 이 사이클대로 하면 작년도 주가가 올랐어야죠. 그런데 작년도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 사이클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이클대로 보면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 한동안 주가 빠집니다. 다시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침체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주가 본격적으로 빠질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클은 지금 사이클과 좀 다릅니다. 어떤 사이클인가요? 이 사이클입니다.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았을 때, 지금까지 제가 보여줬던 이 사이클, 금리 올릴 때 주가 올라가는 사이클은 지금 요때예요. 이거 뭐라고 제가 불렀죠? 대안정 시기.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시기에는 금리 올리면 주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70년대로 돌아가야 할 만큼 6%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금리 올릴 때 어땠냐면, 금리 올리면 그러니까 물가 오를 때 주가가 먼저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물가가 오를 때는 주가가 이때처럼 빠지지 않고요. 올라요. 물가가 올라요. 언제부터?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버티는 이유가 뭐냐? 지금 주가가 좋은 이유는 이런 인플레이션 장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내는, 물가가 정점을 찍은 뒤에는 주가가 오릅니다. 당연한 거죠. 왜?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전에는 어땠다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도 같이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 오르느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했을 때 주가는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두 번째 오일 쇼크 때는 유가값이 더 2배가 더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빠지지도 않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전에는 올라갈 때 빠졌거든요. 물가 올라갈 때 주가 빠지죠. 이번에는 물가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갑니다. 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런
그런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고해야 한다. 여기저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사이클을 갖다가 지금에다 갖다 대놓고 폭락만 하락만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 두 가지 이유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선행 지수가 내려가는 상황이 와도 지금과 같은 이런 패권 전쟁 중요 시점에서는 몇 개 업종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일이 5번이나 있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는 오른다. 왜? 금리가 올라갈 때 전해하고 달리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가가 내려갈 때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강한 이유는 이래서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